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80편 신라인들의 서역 유학 바람과 원광의 세속 오개. 신라 제26대 임금이었던 진평왕은 무려 54년 동안이나 왕위에 있었습니다. 서기 579년부터 632년에 해당하는 이 시기는 대외적으로 특히 중국의 정세가 격변을 보였던 시기였습니다. 진평왕은 이처럼 달라진 외교 환경에 대응을 잘했던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평왕의 가장 큰 업적을 꼽으라면 정부 기구를 신설 또는 확대함으로써 국가의 행정체계를 효율적으로 재편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국왕의 통치 기반이 강화되는 효과를 덤으로 누릴 수 있었겠죠. 진평왕 5년 정월에 처음으로 선부서를 설치하고 대감과 제감을 각각 한 명씩 두어 그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지난 시간 말미에 소개했던 것처럼 진평왕은 즉위하자마자 관리들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할 행정부서인 위화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위화부에 이어서 역시 신라조정에서 처음으로 설치된 부서가 선부서인데 여기 나오는 선부서의 선자는 선박을 의미하는 배선자입니다. 선박의 건조나 해운에 관련된 일을 맡아보았던 부서가 아닌가, 일단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겠죠. 특이한 것은 이 부서의 책임을 맡은 관직의 명칭이 대감과 제감이라는 점입니다. 대감, 제감은 신라의 군사조직에 발견되는 관직입니다. 그렇다면 왜 선부서라는 행정부서 책임자의 벼슬에 군사조직의 관직명이 붙었을까요? 강원대 김창석 교수 얘기입니다. 대감하고 제감은 군사 관련 관직입니다. 특히 병부에 소속이 돼 있는 그 군관직이 바로 대감하고 제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분명히 신라는 한강 하류역을 장악을 한 다음에 서해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숨통이 트였기 때문에 이 선박 운행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 진흥왕 때나 아니면 그 이후에 진지왕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독자적인 그 선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자 관부를 설치하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역할을 병부에서 같이 수행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부서의 설치와 관련하여 이런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죠. 병부령이 할 말이 있다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의견을 말해보시오. 신 김후직, 대왕마마의 명으로 병부의 책임을 맡아 재반 업무를 조사해보니 병부의 조직이 너무 방만하고 역할 또한 방대하여 그 기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사료되옵니다. 병마에 관한 재반 사항을 관장하고 나라의 안위를 책임지는 부서가 병부이니 그 역할이 지대하다는 것이야 모르는 바 아닌데 그 기능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오? 예전에는 바다 건너 외의 세력들이 해로를 통해서 침입해 왔사오나 이제는 고구려와 백제의 해상 침투에도 단단히 대비를 해야 할 처지이옵니다. 이런 터에 물자의 운송이나 선박의 건조와 운항에 관한 모든 업무를 병부가 관장하기에는 그 역할이 너무 방대하옵니다. 그러니 수군의 훈련이나 해상 전투에 관한 일만 병부에 남기고 나머지 임무는 따로 분리해서 새로운 부서를 만들자, 이 말 아니오? 그러하옵니다, 대왕마마. 알겠소. 이제 우리 신라는 내륙에만 의존해서는 발전을 기약할 수 없을 것이오. 더구나 우리가 협력을 받아야 할 나라들이 바다 건너에 포진해 있을 뿐 아니라 외국으로부터의 물자 조달 역시 해상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경들도 모르지 않을 것이오. 따라서 선박의 건조와 해상 운송 등을 관장할 부서를 이번에 병부에서 분리하여 그 이름을 선부서로 하되 그 책임자의 관직을 병부의 직책인 대감과 제감으로 삼겠으니 그리 알고 추진하시오. 예, 대왕마마. 이때 병부에서 분리되어 처음으로 설치된 선부서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해운 항만청쯤에 해당하겠는데 얼마 뒤에는 선부라는 명칭으로 발전하여 중앙관서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됩니다. 경북대 이문기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원래는 이거 병부에 소속되어 있는 작은 하나의 부서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독립을 시켜가지고 이게 나중에 지금은 선부서입니다만 조금 뒤에는 선부라고 하는 관부 중에 하나로 성장을 하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 활동이나 대외 관계에 필요한 선박의 건조나 관리, 그와 더불어서 수군의 제도적 정비, 해군, 수군의 제도적 정비와도 선부서는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라 군제사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이 선부서의 설치를 중요한 하나의 변화로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호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왕은 제위 중에 3번씩이나 연호를 고쳤습니다. 즉위하고 나서 12년 동안은 버풍왕이 세웠던 건원이라는 연호를 물려받아 사용하다가 제위 12년째에 태우의 섭정에서 벗어나면서 연호를 개국으로 바꾸었고 제위 29년에는 대창으로 그리고 33년에는 다시 홍제로 바꾸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즉위한 진지왕은 별도로 연호를 새로 따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임금인 진평왕 6년. 그동안 우리 신라 조정에서는 진흥대왕께서 세우셨던 홍제라는 연호를 전 왕이신 진지대왕에 이어서 그대로 물려받아 사용해왔소. 허나 이제는 조정의 여러 관부를 개편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터에 백성들에게는 물론이고 대외적으로도 우리 신라 왕실의 지엄함을 떨칠 수 있는 새로운 연호가 필요하다 판단하였소. 이제부터 건복을 새로운 연호로 삼을 것이오. 진평왕은 세울 건자에 복복자를 써서 건복을 새로운 연호로 반포합니다. 진평왕 6년에 새로이 건복이라고 연호를 세운 의미는 즉위 과정 자체가 순탄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즉위 초반에 일정한 과도기를 거치면서 왕권이 안정되었고 또 자신의 통치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는 자신감의 발로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복을 세운다라는 의미의 건복으로 했는지 그 사상적 배경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유추가 가능하지만은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중국 역대 왕들의 연호를 보더라도 세울건, 흥할흥, 복복, 화평할 화, 길령, 클때자와 같은 좋은 뜻을 가진 글자들이 단골로 자주 등장합니다. 바꿔 말하면 연호를 정할 때는 당연히 근사한 뜻을 가진 글자들을 가져다 쓰기 때문에 단순히 글자풀이로서 그 당시에 왜 그런 연호를 사용했는지를 점치는 것은 무리라는 얘기입니다. 연호도 새로 제정해서 반포했겠다. 진평왕의 행정기구 신설 혹은 개편 작업은 계속됩니다. 공부의 일을 맡아볼 부서는 조부인데 그 책임자인 조부령 1인을 임명할 것이며 거승의 업무를 맡아볼 승부 역시 승부령이 그 책임을 맡아 업무를 수행하게 할 것이요. 진평왕이 조부와 승부를 설치하고 그 책임자를 임명한 것은 건복이라는 연호를 선포한 직후였습니다. 여기서 공부의 일을 맡아보는 부서가 조부라고 했는데 간단히 말해서 조세를 담당하는 곳, 즉 지금의 국세청 같은 곳이었습니다. 조부는 그 조세를 수출을 할 때 특히 지방의 특산물이나 수공업품들을 이제 조라는 명목으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그 곡물들을 받는 조, 그 이 벼화변에 들어가는 그 조자의 조는 이미 수출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때 그거에 더불어서 수공업품이나 지방 특산물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중앙에서 수취하는 그런 체제가 갖춰졌고 그것을 전담하는 부서로서 조부를 두었고 또 조부령을 이때 임명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당시 국왕권의 강화나 전국에 대한 지배력이 그만큼 강해졌다. 지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물적 기반, 결국 그걸 위해서는 국가 재정이 충실해져야 되는데 그만큼 수출 체제가 강화된 그런 증거인 것이죠. 조세 체제를 정비해서 국가 재정 기반을 다지는 건 역시 왕권 확립의 중요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조부에 이어서 설치한 승부의 경우 탈승자를 쓰고 있는데 요즘의 교통부쯤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이어서 진평왕 8년 서기로 586년에는 국가의 의례와 교육을 담당하는 예부가 창설되고 그 책임자로 예부령 2사람이 임명됩니다. 그러니까 진평왕 초기에 신라 조정의 중앙행정부사가 짜이고 그 책임자로 요즘으로 치면 장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줄줄이 임명되었던 것이죠. 진평왕대 초반에 지금 이와 같은 상층 관부, 소위 말해서 이 장관이 두어지는 이런 상층 관부가 정비되고 진평왕 제위 40년 이후로 넘어가면은 그 아래에 딸려 있는 관부들이 많이 정비가 됩니다. 그래서 신라의 제도적인 골격은 바로 이 진평왕대에 짜여진 셈입니다. 적당한 비교라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려나 조선의 경우 국가의 제도적인 그 장치를 갖춘 왕들을 성종이라는 시호로서 흔히 부르는데, 신라의 진평왕은 고려나 조선으로 치자면 국가 행정 체계를 갖추었던 성종 임금에 해당한다. 이문기 교수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신라 사람들의 해외 유학에 대한 기록들을 짚어보기로 할까요? 대왕마마, 이번 진나라에 가는 사절단을 따라서 소승도 함께 가게 되었사옵니다. 지명대사께과는 과인의 기대가 지대합니다. 이제 큰 나라에 건너간다 하니 부디 구도에 정진해서 부처님의 큰 가르침을 얻어오십시오. 명심하겠사옵니다, 대왕마마. 그럼 다녀오시오. 예, 대왕마마. 나무 관세음보살. 진평왕 7년 7월에 고승 지명이 진나라로 들어가서 불법을 구하였다. 승려 지명이 중국 남조인 진나라로 유학을 떠난 것을 시발로 해서 신라 사람들의 중국 유학 행렬이 이어집니다. 이 시기에 특히 불교 승려들이 바다를 건너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된 배경을 이문기, 김창석 두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법흥왕대의 신라인들이 이 중국으로 진출할 때는 백제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고구려의 인도를 받아서 중국에 진출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한강 유역을 신라가 장악을 하고 나서부터는 중국과 직접 교류가 가능해졌고, 그에 따라 신라인들의 세계관이 상당히 확대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중국 유학 붐이 진평왕대에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빈번한 중국과의 공적인 외교 사절의 교류에 따르는 그와 같은 거의 동반된 현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라의 불교 승려들 같은 경우에 그 앞서서 불교가 국가적으로 공인이 되고 사찰도 건립이 되긴 했습니다만 직접 그 불교의 선진 지역이었던 그 중국에 가서 직접 불교를 공부한 예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교 지식에 대한 그 한계랄까요? 그러니까 본토에 가서 불교나 도교를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을 처음으로 시도를 한 게 바로 지명이나 원광이나 뭐 대세 이런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창석 교수의 얘기 말미에 불교 선진 지역인 진나라에 건너가서 공부를 하려고 시도했던 인물로 지명, 원광, 대세를 꼽았는데, 지명과 원광은 신라의 역사에서 널리 알려진 승려인데, 그렇다면 대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아무래도 정사를 정리해서 수록한 본기와는 좀 어울리지 않을성 싶은 설화풍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바로 여기에
대세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서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진평왕 9년 7월에 대세와 구칠 두 명이 바다로 떠났다. 대세는 내무랑의 7세 손으로 이찬 동대의 아들인데 그는 자질이 남달리 뛰어나서 젊어서부터 해외의 뜻을 두었다. 삼국사기에서는 귀족 가문 출신의 대세라는 청년이 구칠이라는 친구와 중국으로 건너간 것을 두고 서두에서는 중국으로 갔다 혹은 진나라에 유학을 갔다 이런 방식으로 적지 않고 일단 갈적자에 바다 해자를 써서 적해라고 적고 있습니다. 바다로 사라졌다 이런 의미죠. 그런 다음에 중국 남조로 떠나게 된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세는 담수라는 친구와 더불어 사귀고 놀았는데 어느 날 대세가 담수에게 말하였다. 이 좁은 신라의 산골짜기에 살다가 일평생을 마친다는 것을 너는 어찌 생각해? 연못에 갇힌 물고기나 새장에 갇힌 새가 드넓은 창해와 광대한 산림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갇혀있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고. 글쎄, 나는 내가 사는 세상이 좁은 산곡간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나는 장차 뗏목을 타고 넓은 바다를 건너서 기필코 5월에 이른 다음에 훌륭한 스승을 찾고 명산을 찾아서 돌을 닦을 테야. 여기서 5월이란 중국의 남쪽 지역을 지칭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고 명산을 찾아가서 돌을 닦는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데? 보통 사람의 모습을 벗어나서 신선의 도를 배우게 되면 말이야, 표현이 바람을 타고 저 드넓은 하늘로 날아갈 수가 있는 거야. 생각해봐. 그것이야말로 천하에서 가장 기이한 유람이 아니겠느냐고. 그 모습은 또 얼마나 장관이겠나. 어때? 너도 나하고 뜻을 같이 할 수 있겠어? 나는 대세 네가 한 말이 무슨 얘기인지 도통 모르겠어. 믿을 수도 없고 말이야. 담수는 대세의 제안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자 대세는 그를 물리치고 다른 벗을 찾아 나섰다가 마침 구칠이라는 사람을 만났다. 구칠은 사람됨이 지조가 있고 결백하고 절개가 있었다. 어느 날 대세는 구칠과 더불어 남산의 절에서 놀았다. 그런데 갑자기 풍우가 몰아쳐서 나뭇잎이 떨어지고 사찰의 뜨락으로 빗물이 고여 흘렀다. 나는 반드시 서역으로 유람을 다녀오고 말 테야. 구칠이 네 생각은 어때? 네가 간다는데 이 구칠이만 좁은 실내에 머물 수 없지? 좋아. 그럼 우리 둘 중에서 누가 먼저 서역에 가게 될 것인지 저기 흐르는 물에다 나뭇잎 배를 한번 띄워보자. 오, 좋다. 나뭇잎 하나씩 골라. 자, 그럼 물에다 동시에 놓는 거야? 시작. 내 배가 더 빠르다. 아니야, 내 나뭇잎 따라잡을 거야. 내 배를 따라잡지 못할걸? 빨리 달려, 달려. 내 나뭇잎 배가 더 먼저 도착했지? 내가 구칠이 너보다 더 먼저 서역으로 가게 된다는 하늘의 뜻이라고. 이 구칠이가 이래봬도 사나인데 서역 유람에 뒤질 수는 없지. 이봐, 대세 친구. 우리 같이 떠나는 게 어때? 좋아. 같이 떠나는 거야. 드디어 대세와 구칠은 서로 벗이되어 남의 바다로부터 배를 타고 떠나가 버렸는데 뒤에 그들이 간 곳을 알지 못하였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실려있는 대세와 구칠의 서방 유람에 관한 이야기의 내용이 이상과 같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서방 혹은 서역은 중국, 그 중에서도 남조를 일컫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승려 지명의 경우 불법을 구하기 위하여, 즉 유학승의 신분으로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 건너갔다면 대세와 구칠의 경우 신선의 도를 배우러 간다는 등의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도교적인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때는
중국이 남북의 두 왕조로 나뉘어져 있던 남북조 말기였습니다. 남조는 남조의 마지막 왕조였던 진 왕조가 이 명맥을 아직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남조는 북조에 비해서 대단히 종교나 학예가 발전한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림칠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대단히 퇴폐적이다, 뭐 퇴영적이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도교나 불교에 있어서 대단히 귀족적이고 또 현학적이고 현세 도피적인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으면서도 수준이 대단히 높은 그 세련된 그런 새로운 그 문예가 나타나고 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김창석 교수가 언급한 중림치료는 남북조 말기에 정치 권력에는 등을 돌리고 중림에 모여서 검은고와 술을 즐기고 청담을 주고받으며 세월을 보냈던 7명의 선비들을 일컫습니다. 이들의 사상은 다분히 개인주의적이고 무정부주의적인 노장 사상을 바탕에 깔고 있었죠. 그러니까 대세와 구칠의 이야기는 당시 신라의 귀족들 사이에서도 불교뿐만 아니라 현세 도피적인 도가적 학문을 배우려는 분위기도 존재했다는 방증이 되겠죠. 이문기 교수는 신라 사람들이 바다 건너 중국으로 가고자 했던 이유 중에는 선진 학문에 대한 호기심 이외에도 신라 특유의 골품제에 대한 불만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역시 비슷한 시기입니다마는 설계두라고 하는 인물은 신라 골품제에 대한 불만을 느껴가지고 직접 당나라로 가서 살게 되죠. 신라를 떠나서. 그래서 당태종에게 군공을 전장터에 나와서 싸우다가 죽어가지고 당태종의 애도를 받았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올 정도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진평왕대의 전반적인 상황은 중국이라고 하는 넓은 세계에 대한 호기심, 관심 이런 것들이 크게 늘어났던 시기다. 삼국사기 열전편의 설계두전을 보면 대세와 구칠이 남중국으로 떠났던 때보다 34년 뒤에 중국에 갔던 설계두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시 진평왕 때 배를 타고 신라를 떠났던 인물입니다. 설계두는 신라의 4대 부집 자손이었다. 그는 일찍이 친구 4사람과 술을 마신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계두가 말하였다. 신라에서는 사람을 등용하는 데에도 골품을 따지니 그게 문제라고.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훌륭한 공로가 있다 한들 타고난 신분에 따라서 일정한 계급 이상 진급할 수 없으니 무슨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느냐 말이야. 그래서 결심했어. 나는 유학을 떠날 거야. 저 서쪽 중화국으로. 거기 가서 불세출의 지략을 발휘하고 비상한 공을 세워서 기필코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영화의 길을 열고 말 거야. 고관의 복장을 차려입고 허리에는 검패를 차고 천자의 곁을 드나드는 그런 지위를 얻어내고 말 테니까 두고 보라고. 진평왕 43년에 남몰래 배를 타고 당나라에 건너갔다. 그때 마침 문왕제가 직접 고구려를 정벌하였으므로 설계두는 자천하여 자무위 과의가 되었다. 요동에 이르러 주피산 밑에서 고구려 군사와 싸우는데 그가 적진 깊이 들어가 용감하게 싸우다가 죽으니 공로가 1등이었다. 당나라의 황제가 그가 어떤 사람이냐고 물으니 측근자들이 신라인 설계두라고 대답하였다. 황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였다. 장하도다. 우리나라 사람도 죽음이 두려워 이리저리 돌아보며 주춤거리는 전쟁판에서 신라에서 온 사람이 우리 당나라를 위하여 죽었으니 무엇으로 그의 공을 갚겠는가? 황제는 친히 어의를 벗어 설계두의 시신을 덮어주었으며 대장군의 관직을 제수하고 예를 갖추어 장사 지냈다.
이렇게 된 이야기입니다. 물론 설계두가 고구려와의 싸움에서 공을 세웠다는 그 전쟁은 한참 뒤에 당나라가 건국되고 난 뒤의 일입니다. 어쨌든 신라에는 골품제도라는 게 있어서 제1관등에서 제5관등까지는 진글계급이 아니면 승진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그 아래로 6두품, 5두품, 4두품 하는 식으로 타고난 신분에 따라서 진출할 수 있는 관직에 한계를 두고 있었으니 설계두처럼 골품제에 회의를 품고 중국으로 건너간 사람들도 있었겠죠. 자, 그럼 다시 대세와 구칠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남해안에서 배를 타고 신선의 도를 배우겠다고 중국 남조의 진나라로 건너간 대세와 구칠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설화풍 기록의 맨 마지막을 되짚어보면 이렇습니다. 대세와 구칠은 배를 타고 떠나가 버렸는데 훗날 그들이 간 곳을 알 수 없었다. 모름지기 신라본기의 기록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소설 작품의 마지막 부분처럼 묘사되어 있는 것이 이채롭습니다. 도를 찾아서 떠난 이들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고 했는데 신선이 되어서 속세에서 사라졌을까요? 이 기록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김창석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그래서 수련을 열심히 하면 그 신선의 경지에 올라서 불로 장생한다. 이게 이제 도교의 어떤 이상 세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중국을 건너가서 이제 강남 쪽으로 갔을 텐데 남조니까 그 간 곳을 알 수 없다. 라고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 사람들이 뭐 행방불명이 됐다거나 뭐 비운의 죽음을 맞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도교에 정진을 해서 도교의 이상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했다. 이런 의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평왕 10년 12월 상대등 노리부가 사망합니다. 노리부는 진평왕이 삼촌인 진지왕을 축출하고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던 원로 대신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인에게 큰 의지가 되어주시던 분이었는데 애석한 일이요. 허나 상대 등의 자리를 잠시도 비워둘 수 없으니 이찬 수울부를 새로이 상대 등으로 삼을 것이요. 경들은 새 상대 등을 중심으로 나라를 발전시킬 중론을 모으는 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오. 그리고 진평왕 11년 서기로는 589년 3월에 또 한 사람의 승려가 중국 유학길에 오릅니다. 대왕 마마, 소인 진나라에 들어가 공부를 하고 돌아오겠사옵니다. 오, 그대는 원광이 아닌가? 과인이 듣기로 그대는 남달리 총명할 뿐 아니라 유교의 깊은 이치를 연구하고 여러 대가들의 글과 역사 서책들을 분석하여 그 명성을 삼한에 떨칠만 하다 했는데 무얼 더 공부하러 가겠다는 것인가? 대왕 마마, 소인의 지식이 신라와 삼한 내에서는 조금 알려졌다 하오나 대륙의 큰 나라에 비해서는 부끄러운 처지이옵니다. 마침 남조의 진나라가 학문을 숭상하는 나라라 하오니 건너가서 폭넓게 공부를 하고 돌아오겠사옵니다. 그렇다면 그리하시오. 이때 원광의 나이가 25이었습니다. 그런데 원광이 공부를 하겠다고 남조의 진나라로 떠난 서기 589년은 그가 찾아가는 진나라가 멸망하여 남북조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중국 전체가 수나라로 통일되는 바로 그 해였습니다. 원광은 그런 정치적 격변이 닥쳐올 줄을 까맣게 모르고 진나라로 유학을 떠난 것이죠. 우리가 원광법사라고 부르는 그 원광이 중국에 건너가서 어떤 구도 행각을 벌이는지 또 어떤 고초를 겪다가 신라로 돌아오는지는 조금 뒤에 소개하도록 하죠. 진평왕은 제 13년에도 중앙조정에 또 하나의 행정부서를 설치합니다. 영객부가 그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국가의 애교관계, 그 중에서도 나라 밖에서 오는 애교 사절들을 맞이하여 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는 애교를 담당하던 부서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외전이라는 관청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신라는 다른 나라에서 오는 사실을 맞이하고 외교 문제를 관장할 부서로서 오직 외전만이 존재했어. 헌데 이제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으니 어떤 식으로든 개편을 해야 되지 않겠소? 지당한 말씀이옵니다, 대왕마마. 그동안 우리 신라가 좁은 상곡간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바다 건너 외와의 외교 관계가 막중하여 외전을 두었던 것인데, 이제는 한수 유역을 차지해서 서쪽 바다를 통해서 중국과의 교류가 빈번해진 마당에 외빈을 맞아들이는 관청의 이름이 외전이라 한다면 웃음거리가 될 것이옵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좋겠소? 당연히 외전은 폐지돼야 할 것이옵니다. 새로운 부서를 영객부라 함이 어찌하올런지요. 영객부라. 좋소. 그리하겠소. 그러면 외전을 폐지하고 영객부를 둘 것이며 그 책임을 맡을 관직을 영객부령이라고 하겠소. 2명의 영객부령을 임명하여 그 직을 수행하도록 하겠소. 외전은 이름에서도 나타나듯이 주로 일본하고의 어떤 외교 업무를 관장하던 관부였는데, 이때 외전을 폐지하고 영객부를 새로 만든 이유는 중국하고의 관계를 신라가 보다 중시한 그런 어떤 상황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영객부는 그 이름을 통해서 볼 때도 대단히 중국적인 그 한화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로 외교의 비중이 이제 중국의 그 남북조 시기에 특히 이제 수나라, 그다음에 그 이후에 들어서는 당나라하고의 어떤 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신라 조정에서 느끼고 새롭게 그 외교 창구를 이제 정비한 것이죠. 외국의 사신을 접대하는 관부입니다. 이 영객부의 경우는 사실은 그 이전에 외와의 관계 때문에 외전이라고 하는 관부가 있었는데, 그것 대신에 이제 영객부를 설치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단순한 외국 사신 접대가 아니고 중국 왕조와의 외교가 본격적으로 개시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관부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 무대에 신라가 본격적으로 데뷔한 다음에 국내에 그 대응으로 만들어진 관부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예무부에 해당하는 부서가 영객부이고 그 부서의 총책임자인 영객부령은 예무부 장관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보입니다. 진평왕이 영객부령으로 2명을 임명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예무부 장관 자리에 2명을 한꺼번에 임명했다는 것이죠. 영객부뿐만 아니라 이전에 소개했던 문교부 격의 예부 역시 2명의 예부령을 임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부 역시 병부령이 3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째서 당시 신라조정에서는 이처럼 행정부서의 최고 책임자, 즉 장관을 복수로 두었을까요? 이문기 교수는 신라 특유의 귀족 하부체적인 정신이 관직의 운영에도 반영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김창석 교수는 장관을 복수로 둔 것은 하부이체 정신이나 상호 견제 등의 긍정적인 요소도 있으나 그것이 골품제로 운영되던 신라 조정의 한계이기도 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렇게 그 복수로 둔 것은 그 장관들끼리 서로 견제하는 그런 걸 의도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한 관부의 장관을 여러 명을 임명을 하다 보니까 그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자원은 또 제한이 돼 있단 말이죠. 주로 이제 고위 진골 귀족들을 임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는 소수의 고위 진골들이 중앙 관부의 장관을 전부 독점해버리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소수의 진골 귀족들이 중앙 관부의 관직을 독점해버렸기 때문에 앞에서 소개했던 설계두전의 설계도처럼 골품제도의 해의를 품고 나라 밖으로 나간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죠. 진평왕 13년 7월에 남산성을 축조하였는데 성의 둘레가 2854보였다.
진평왕 15년 7월에 명활성을 개축하였는데 그 둘레가 3,000보였고 서영산성을 쌓았는데 그 둘레가 2,000보였다. 진평왕은 재위 13년째에 이르면 이후로 신라의 왕경 주변에 부쩍 많은 성을 축조하거나 개축하는 공사를 시행합니다. 성의 규모를 얘기하면서 그 주위가 몇 보였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대목이 이채롭습니다. 그건 그렇고 진평왕은 이 시기에 이르러서 왜 도성에다 이런 성들을 축조하거나 개축하는 공사를 벌였을까요? 왕경 주변의 남산성이라든지 명활성, 서영산성 등을 개축을 해가지고 아마 왕경 방어태세를 구축함과 더불어서 이거와 맞물리는 기사가 진평왕대에 다양한 군사 조직들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시위부에 대감 6명을 뒀다라든지 혹은 서당이라든지 낭당, 급당, 사천당 뭐 등등의 여러 군사 조직을 설치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왕경에 대한 방어 체제를 강화함으로 해서 불의의 사태를 막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지금 중국의 사정이 예전과 같지 아니하다 들었소. 대왕 마마, 위진 남북조 시대가 끝나고 양견이 남북조를 통일하여 수나라를 세운 일이야 대왕 마마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사옵니다. 짐이 알고 싶은 것은 새로 들어선 수나라에 대해서 고구려와 백제가 어찌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점이요. 백제는 이미 수나라가 남북조를 통일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던 5년 전에 수나라 고조와 화친을 맺은 것으로 아옵니다. 어찌하여 백제가 그리도 기민하게 수나라와 화친을 맺었다는 것이요? 수나라가 남조의 진을 멸망시켰사온데 수나라의 전선 한 척이 담모라국에 표류했다 하옵니다. 백제 조정에서 그들을 국경 너머로 인도하여 보내고 진나라의 평정을 취하는 사신을 보냈다 하온데 수나라 고조가 친서를 백제왕에게 보내 화친 관계가 이루어졌다 하옵니다. 그런 일이 있었소. 진나라를 멸망시킨 수나라의 장수가 대흥에다가 승전 보고를 하려고 배를 띄웠는데 이게 풍랑을 만나서 탐나에 제주도에 표착을 합니다. 이걸 백제에서 얼른 수습을 해가지고 수나라로 돌려보내지요. 그 이후 이듬해에 바로 그 수문제가 고구려 평원왕을 협박하는 조서를 내려보내고 이후 고구려에서는 평원왕이 죽고 영양왕이 즉위하면서 연속적으로 중국에 수나라에 사신을 보냅니다. 중국 대륙에 남북조를 통일시킨 거대 왕국 수나라가 들어섰다는 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에게도 대단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백제와 고구려에 비해서 신라는 한 발짝 늦게 새로 들어선 수나라 조정과의 통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왕 마마, 수나라에 갔던 사신이 돌아왔사옵니다. 호, 그래. 수나라 왕의 국선은 받아왔다 하더냐? 예. 수나라 임금이 보낸 조서이옵니다. 대왕 마마를 상계부 낭랑군공 신라왕으로 봉한다는 내용이옵니다. 비록 백제나 고구려보다 한 발 늦기는 했으나 그만하면 중국의 정세 변화에 애교적으로 기민하게 대응하였다. 김창석 교수의 평가가 그렇습니다. 당시 중국의 정세 변화에 대해서 그 기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그 루트가 되는 것이 결국 원광과 같은 그 중국으로 유학을 했던 지식인들을 통한 정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에 신라가 그 수나라가 이제 그 중국 대륙을 통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절을 보내고 그다음에 책봉을 받고 하는 것은 당시 고구려나 백제의 이제 압박을 벗어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고구려하고 백제 사이에 어떤 우호의 기미를 잡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서 수나라의 힘을 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이제 중국 대륙과의 애교 상대가
남조와 북조를 따로 상대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대 왕국인 수나라와 상대해야 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이런 환경에서 신라가 앞으로 어떤 애교 행보를 보일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나타난 수나라와의 관계 기록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진평왕 18년 3월 신라 고승 담육이 수나라로 들어가서 불법을 구하였다. 왕이 사신을 수나라로 파견하여 박물을 바쳤다. 서기 600년 중국에 유학 갔던 한 인물이 신라로 돌아오는데 그 일로 온통 신라 조정이 떠들썩해집니다. 진평왕 22년에 고승 원광이 조빙사 내마 제문과 대사 횡천을 따라 수나라로부터 돌아왔다. 삼국사기에는 승려 원광이 중국으로부터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이처럼 간략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국유사에 따르면 원광의 귀국은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대왕마마, 드디어 수나라로부터 귀한 분 한 분이 우리 신라에 당도할 것이라 하옵니다. 수나라로부터 오는 귀한 사람이라. 그게 누구요? 수나라에 갔던 우리 신라 사절단 일행과 함께 11년 전 진나라의 불법을 구하러 떠났던 원광법사가 곧 도착할 것이라 하옵니다. 그래요. 알겠소. 대소신료들은 사신선이 도착하는 폭으로 나아가서 대사 원광을 영접하여 궁궐로 모셔오도록 하시오. 그런데 삼국유사에는 원광이 중국에 건너가서 겪은 일들을 비교적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추려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원광은 나이 25에 배를 타고 금능에 찾아가니 때는 진나라 시대였다. 원광은 처음에 자신이 속세의 경전에 익숙하여 오묘한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생각하였는데 막상 불법의 강설을 듣고 보니 오히려 자신의 지식은 썩은 건불이나 다름이 없었다. 헛되이 성인의 교훈을 찾는다는 것이 실상은 자신의 일생의 걱정거리가 되었으므로 그는 곧 진나라 임금에게 아뢰어서 불교에 귀의할 것을 청하였더니 칙명으로 이를 허락하여 주었다. 원광은 처음으로 중이 되어서 즉시 계율을 받고 강설하는 모임을 찾아 돌아다니며 오묘한 진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세월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열반에서 얻은 성과를 마음속에 축적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불경 이론을 두루 연구하였다. 그러니까 원광이 처음부터 불교의 뜻을 두고 진나라에 건너간 것이 아니라 유학을 하는 사람으로 갔다가 불교에 귀의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이후로 원광이 불교의 진리를 터득하였고 그가 나서서 사람들 앞에 강설을 하면 그곳이 이역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설법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내용 등을 세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광은 중국의 남부지방 일대에 그 이름이 널리 펴질 정도로 유명 인사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불법을 구하기 위한 그 행로가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원광도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유학을 할 때는 그 남조 쪽으로 가죠. 이제 진나라로 유학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원광은 다른 승려하고 달리 원래는 유학을 공부한 그런 그러니까 유학자 지망생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이제 그 불교 쪽으로 전향을 한 그런 재미있는 사례입니다. 진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결국은 중국의 그 북조에 있었던 수나라가 이제 남조를 전부 통합을 하게 되죠.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원광이 그 진나라의 사찰에 있다가 수나라 병사들한테 잡혀가지고 아주 그 곤욕을 치르는 장면까지도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원광이 건너간 때가 중국의 정치 상황이 요동치는 격변기였습니다. 때마침 수나라 천자의 세상이 되자 그 위세는 남방으로 덮쳐서 진나라 왕조의 운수가 다하였다. 드디어 수나라 군사들이 몰려왔고 마침내 원광은 병난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원광은 수나라 군사들에게 붙잡혀서 사형을 당할 처지에 몰리게 되었다가
구사일생으로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그는 중국의 남부 지역을 벗어나 수나라 수도로 옮깁니다. 원광은 자신의 학문이 남방 지역에서는 통하였으나 북방의 문화를 보고자 하여 수나라 황제가 있는 곳으로 가서 지냈다. 그는 그곳에서 큰 공적을 떨쳤고 또한 총명한 해석을 재빨리하여 그의 명성을 드날렸다. 원광의 명성이 중국 일대에 자자하였으니 그 소식이 신라 조정에까지 전해졌겠죠. 신라의 진평왕은 수나라 황제에게 원광의 귀국을 여러 번에 걸쳐 요청하였고 드디어 진평왕 22년, 서기로는 600년에 원광은 신라로 돌아옵니다. 삼국유사에서는 신라의 왕이 원광을 성인처럼 받들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또한 속 고승전에는 원광이 귀국하여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 올라 있습니다. 외국과 주고받는 모든 국서는 원광이 도맡아 작성하였고 온 나라가 모두 받들어 정치하는 방법을 그에게 맡겼으며 도법으로 교화하는 도리를 그에게 물었다. 중국에서 벼슬을 하고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문물을 보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대부분의 청취자 여러분들이 원광법사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아마도 세속오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속오계는 어떤 취지에서 제정되었고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할까요? 삼국사기 열전편에는 귀할 귀자에 메산자를 쓰는 귀산이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적은 귀산전이 올라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세속오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귀산은 사량부 사람이다. 같은 동리에 사는 추왕이라는 이를 벗으로 삼아 같이 지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말하였다. 우리들은 점잖은 선비들을 상대로 사귀기를 기약하지만 먼저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을 잘 닦지 않는다면 아마도 치욕을 면치 못할지도 몰라. 그렇다면 현자를 찾아가서 그분 곁에서 도를 듣고 배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찾아가서 도를 듣고 배울 만한 현자가 있다는 말인가? 얼마 전에 수나라에서 돌아오신 원광법사를 찾아뵙는 게 어떻겠는가? 아, 그렇지. 우리 신라에 원광법사가 계시거늘. 귀산과 추왕은 법사가 머물고 있는 사찰로 찾아가서 그 문화를 예방하고 예를 갖추어 말하였다. 소인들은 속세의 선비로서 어리석고 목매하여 아는 것이 없사옵니다. 원컨대 대사께서 한 말씀을 주시면 평생의 계명으로 삼고자 하옵니다. 평생의 계명으로 삼을 만한 지침을 달라고 하였는가? 예, 대사님. 불가의 계율에는 보살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10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나 그대들이 남의 신하가 되어 살면서 그 보살계를 견뎌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소인들은 어찌하면 좋겠사옵니까? 여기에 속세에서 지켜야 할 5가지 계명을 적었으니 첫째는 사군이충이요, 둘째는 사친이여요, 셋째는 교우이신이요, 넷째는 임전무퇴요, 마지막 5째는 살생유택이니라. 자, 받도록 가라. 예, 대사님. 귀산과 추왕이 이때 원광법사로부터 건네받았다고 하는 이 5가지 계율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세속오계인 것이죠. 그런데 고승이라고 추앙받던 원광이 세속에서 지키기를 권하면서 만들어준 계율치고는 불교보다는 오히려 유교적 요소가 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들고 있는 것이 이 사군이충이란 말이죠. 세속오계에도 이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사군이충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출세간의 종교인 불교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을 제1의 덕목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친 이호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에 대한 그 효도도 대단히 세속적인 그런 그 윤리죠.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것이 교우이신인데요. 그 이 친구들 사이하고의 그 신뢰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에 그 화랑도의 덕목하고도 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세속오개를 섣불리 화랑도의 세속오개라고 얘기하는데 유감스럽게도 화랑을 다루고 있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그리고 해동고승전 어디를 봐도 화랑과 세속오개를 관련지어 설명한 곳이 없습니다. 일본 학자 미시나 아키데의 저서 신라 화랑의 연구에도 세속오개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원광복사의 세속오개와 신라 화랑도의 관련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창석 교수는 원광의 세속오개의 내용을 볼 때 신라의 불교가 고구려나 백제와는 달리 국가 불교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당시 신라 불교는 이른바 국가 불교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나 국가의 이해하고 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그 종교가 바로 당시의 신라의 불교였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위기 상황이나 국가적인 과제에 불교 승려들도 이 등을 돌릴 수가 없는 그런 그 불교적인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원광이 귀산이나 추앙에게 내려준 그 세속 5개의 내용을 보면 이거는 불교적인 윤리라고 보기가 힘든 그런 요소가 분명히 깔려 있습니다.